안녕하세요. 시베리아 탐방기 마지막 편인 데카브리스트입니다. 데카브리스트라는 어감에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12월에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데카브리스트는 1825년 개혁을 부르짖으며 혁명을 일으켰던 귀족 청년 장교들입니다. 12월 혁명당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것도 같습니다. 이르크츠크 시내에는 지금도 그들이 살던 집들이 있는데 이 집들은 이봉기 실패 후 이곳 시베리아로 유형 생활을 할 때의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1825년 이들이 거사를 왜 치러야 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 러시아 원정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야흐로 1812년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러시아군은 신속히 퇴각했고 나폴레옹 대군은 강행군을 하게 되어 비전투 손실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 대군은 식량 부족 등의 이유로 그해 11월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러시아 정규군은 후퇴하는 프랑스군을 쫓아 당시 바르샤바 공국이었던 폴란드를 얻고 1년 후에는 파리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 장교들은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파리 의회에 토론회와 자유주의적인 분위기를 가진 대학의 강의를 듣고는 유럽과 비교해 낙후된 러시아의 정치, 사회체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전쟁에 종군했던 농민 출신의 많은 병사들과 지내며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지를 즉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면서 사회의 개혁을 강하게 열망하게 되었고요. 또한 지배층이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언젠가 들고 일어나 결국 지배층들을 몰락시킬 것이라는 위기감도 느꼈고요. 결국 그들은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모임을 이룹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입헌 군주제와 공화제를 두고 또 분기 시기와 방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여 모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화정을 꿈꾸는 남부결사와 입헌 군주제를 꿈꾸는 북부결사, 그리고 연방제를 주장하는 통일 슬라브 연맹 등으로 분리되지요. 그리고 약 9년 후 1825년 12월 14일 니콜라이 1세의 즉위식날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원로원 광장에 3,000명이 넘는 병사들과 장교들이 모여서 최고 지도자인 트루베츠코이 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타나지 않고 거사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니콜라이 1세는 즉위식 날부터 피를 보지 않으려고 했지만 청년 장교들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원 체포되거나 사살되었습니다. 황제는 살아남은 장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고 체포된 자들은 코카사스 전쟁 노예병으로 강제 투입되거나 시베리아 유배형을 내립니다. 처음에 그들은 바이칼 뒤편 도시 치타라는 곳에서 노역을 합니다. 러시아 최고 가문의 귀족들이 손발에 22kg이나 되는 쇠고랑을 차고 혹한에 잘 먹지 못하고 옷도 변변히 입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세르게이 그리고리에비치 발콘스키는 기마병으로 프러시아와 핀란드에서 50번 이상의 전투에 참가해서 빛나는 전과를 올려 24살의 나이에 연대장까지 승진을 했으며 1810년에는 터키와의 전투에도 참가해 국가 위상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발콘스키는 러시아의 무노 르프 톨스토이와 친척인데 톨스토이가 1812년에 프로전쟁과 데카브리스트들의 활동상을 연구하다가 쓰게 된 소설이 전쟁과 평화입니다. 세르게이 발콘스키의 부인 마리아 발콘스카야는 모스크바 대학 창설자이자 인문계와 이공계 모든 학문을 섭렵했던 천재 중 천재 로마노소프의 증손녀입니다. 19살 때 20살이나 차이 나는 발콘스키와 결혼을 했는데 처자들을 낳은 다음 날 남편은 나라의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 죄인이 됩니다.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을 따라 시베리아에 옵니다. 시베리아 유배형을 받은 데카브리스트 중 기혼자들의 부인 11명 모두가 시베리아까지 남편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반역자의 가족임에도 황제가 제가 즉 재혼을 허가했음에도 그런 선택을 내린 건데요. 그런데 이르크츠크의 총독은 강제 노동 중인 남편을 만나게 해주기 전에 먼저 서류를 내밀고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귀족으로서의 신분을 버리겠다는 것, 재산을 포기한다는 것, 이곳에서 낳게 될 자녀들은 농민 신분으로 살 것에 동의한다는 것, 그리고 남편이 죽어도 귀족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이곳에 떠나올 때 벌써 페테르부르크에 두고 온 자식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러시아의 최고 가문에서 자란 여인들은 모든 가정일들을 처음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이 반역자들의 수감 생활은 각각 달랐는데요. 1829년 데카브리스트들의 족쇄를 풀어주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족쇄가 풀렸다고 중노동형이 함께 풀린 것은 아니었고 사람마다 형의 기간이 달랐습니다. 발콘스키는 1835년에 중노동형에서 풀려났으며 트루베츠코이는 데카브리스트 등 가장 늦게 1839년에야 중노동형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들은 감옥 생활을 마치고 이르크츠크나 주변의 시골에서 가족과 함께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이르크츠크에는 데카브리스트 중에서 발콘스키와 트루베츠스코이가 생활했던 집이 남아있는데 현재는 박물관으로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발콘스키의 집은 이르쿠츠크 인텔리들이 모여서 신앙송을 하거나 정치 토론을 하거나 음악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장소가 되었는데요. 데카브리스트들의 학문, 문화, 예술 활동은 이르크츠크의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르크츠크가 시베리아의 파리라는 명성을 얻는 이유는 시가지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바로 이 데카브리스트들의 공헌으로 이 도시의 문화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발콘스키의 집에서는 지금도 그때의 전통을 이어 연극회와 문학의 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카브리스트들이 이런 문화적 유의에만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발콘스키는 치타 지역으로 추방된 후 그 지역 농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면서 새로운 경작법을 개발하고 가르쳤습니다. 농노에서 사면된 후 농업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 그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농업에 투자했습니다. 이렇듯 데카브리스트들은 귀족의 특권과 보장된 입신 출세의 길을 버리고 조국 러시아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몸을 내던졌습니다. 비록 그들의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그들의 혁명 정신은 결국 100여 년 후 공산혁명을 낳게 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1917년 레닌에 의한 민중의 봉기로 일어난 10월 혁명이 절대 군주제가 폐지되는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면 12월 혁명은 귀족 계급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베리아와 관련한 3가지 테마로 짤막한 강의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번 기회로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러시아 역사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후 다양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